2019년도에 연준이 금리를 내렸던 이유가 감당을 할 수 없게 뛰어 올라갑니다. 동일하게 이번에도 레포 시장에서의 발작이 일어났던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아마 자금 시장에 뭔가 꼬인 듯한 느낌들을 좀 가질 수 있고요. 사실 QT를 했는데 주식 시장이 망가지고 힘들어지게 유동성이 축소되는 현상이 왜 안 나타났냐? RRP로 이거를 방어해냈다는 거예요. 레이 달리오의 고백과 같은 건데, 자기가 원래 침체가 온다고 말했다가 중간에 침체가 안 온다고 말했다가 다시 침체가 온다고 말할 때 했던 내용이에요. 이게 왜 그러면 자기가 침체가 온다 그랬는데 안 왔는지 그거를 설명한 거예요. 레이 달리오가 요즘 위세가 말이 아니에요. 왜냐면 중국 투자 엄청나게 밀었다가 중국이 지금 뭐 너무너무 오랫동안 못 살아나잖아요. 어쨌든 그런 것들 때문에 어려웠는데, 이것도 이제 침체가 온다 했는데, 자기는 침체를 예상한다고 했는데 안 와서 또 중간에 그럼 침체가 안 온다고 했다가 이번에 최근에 이제 그래도 침체가 온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럼 왜 자기가 예상한 대로 안 왔냐? 왜 긴축이 침체를 만들어내지 못했을까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세 가지를 되는 겁니다. 가계와 기업의 초과저축. 가계의 초과저축이 소비를 계속하게 하니까 소비가 기업으로 하여금 투자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가계에서 소비가 왔다고 보는 사람이고, 저는 몇 달 전에 이걸 어떻게 분석드렸죠? 이 투자 지표가 무슨 투자 지표라고 했죠? 정부 지출 투자 지표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주거 외 투자가 전부 다 밸류체인 재편하고 패권 전쟁으로 인한 투자였다라고 말했죠. 그런 거지만 어쨌든 투자가 일어난 이유는 이 사람은 초과 소비, 초과 저축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얘기인데, 뭐 결과는 같습니다. 그래서 침체가 안 왔다. 두 번째,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코로나 때 이렇게 엄청나게 수요가 올라갔지만 공급이 못 따라가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났지만, 이제 수요가 내려와서 공급과 만나주고 공급도 원활해지면서 이 부분이 인플레이션을 확 낮춰주는 그런 현상에 의해서 물가가 뚝뚝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침체를 방어해주는 역할을 한 거다. 세 번째,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따가 이제 제롬 파월이 왜 변심했는지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이유인데, 장기채를 발행하지 않고 주로 단기채를 통해서 이 채권 시장의 문제를 해결해 왔기 때문에 잉여 유동성을 장기채 발행 없이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침체가 안 하는데, 이건 뒷부분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정부가 대신해서 가게에다 돈을 넣어줘서 살았고, 그 다음에 미국 기업의 캐펙스가 증가해서 침체를 막아줬고, 그 다음에 아까 수요와 공급이 만나고 있고 공급망이 해결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영내포, 여기에 비로소 이제 영내포 얘기가 나오는데, 조금 이제 제롬 파월의 변심의 영내포 얘기를 자세히 드려야 돼서, 보시면은 단기채를 집중적으로 발행, 옐런이 같이 협조해서 단기채를 집중적으로 발행함으로 해서 영내포가 줄어드는 효과에 의한 자금 시장의 폭발을 막아줄 수 있었던 사실, 요거 때문에도 굉장히 침체가 오지 않게 된 이유에 속하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게 아주 파월의 직접적인 변심의 이유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뭐냐면, 그 FMC에서 아주 강력하게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그런 발언이 있기 전에 이 레포 시장에서 굉장히 독특한 일이 발생했어요. 그게 뭐냐면 2019년도에 일어났던 일과 똑같이 일어났던 스파이크 현상. 그래서 레포가 폭등하는 이 스파이크 현상이 이번에도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됩니다. 이렇게 급등하는 현상. 이게 뭐냐면, 레포라는 것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영내포라는 것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예전에 제가 방송을 할 때 계속 설명을 했기 때문에 계속 보신 분들은 이거 들었던 단어인데 라는 그런 느낌은 있으실 텐데, 레포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혹시 증권사 거래하시면 RP라고 말하는 게 레포예요. 그 레포가 그거의 그 약자가 RP라는 건데, 이 RP 중에서 앞에다가 리버스라는 게 붙어서 RRP라고 부르는, 역 RP라고 하는데, 이 RP는 뭐냐면 개인이 증권사와 거래하면 레포 RP고, 은행이 연준과 거래하면 RRP가 돼요. 전에 한번 설명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레포 시장에서 이런 스파이크 현상이 급등을 해서 자금 시장이 순간적으로
폭발할 수 있는 자금 시장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2019년도에 연준이 금리를 내렸던 제롬 파월이 갑자기 변심했던 이유가 요 스파이크 때문이었기 때문에요. 보시면 레포 시장에서 똑같이 계속해서 이런 2% 내외로 움직이던 레포가 어느 날 갑자기 확 올라가는 일들이 요 정도 발생을 하더니 이때는 감당을 할 수 없게 3.5까지 뛰어 올라갑니다. 이게 어느 날 하루 발생한 거예요. 요게 발생하면서 연준은 더 이상 저기를 할 수가 없게 긴축을 끝내버리게 되고요. 이 현상이 나타났던 요때 요런 변화들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합니다. 3번. 요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인슈어런스 컷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적 금리 인하를 했을 때 표면적으로는 사람들은 뭔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레포 시장에서 이런 스파이크가 일어나면서 자금 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연준은 황급하게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작년도 12월에 제가 했던 방송을 찾아보시면 거기에 제가 연준이 금리 인상을 이제 멈출 거다. 멈출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주장하는 내용들 중에 보면 영국의 장기채 시장이 붕괴하면서 그 당시 제가 뭘 설명했냐면 채권 자경단이란 말을 설명합니다. 채권 자경단이란 사람들이 뭘 한 사람들이냐면 만약에 정부나 이런 쪽에서 장기채에 대해서 정책을 잘못 쓸 경우 채권을 팔아버려가지고 그 시장에 위기를 조성해가지고 정상을 다시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자경단, 그래서 채권 자경단이라고 부르는데 영국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영국의 연기금이 엄청난 국채 손실 위기에 들어가면서 금리가 급등해 버렸기 때문에 국채 손실에 의해서 디폴트는 아니지만 지급이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 엄청난 위기에 들어갔을 때 미국 연준도 그거에 연속선상에서 자기들도 그런 위험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직면했을 때 금리 인상을 멈췄어요. 그래서 그게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됐었던 건데 그때 제가 작년도 말 올해 초에 얘기를 했던 얘기들을 다시 보시면 자금 시장의 영향이 연준으로 하여금 다급하고 황급하게 움직이게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입으로 자금 시장 문제라고 말을 하지는 않아요. 이때도 마찬가지 레포 시장에서 일어났던 스파이크 때문에 인슈런스 컷이라는 그럴듯한 얘기를 하지만 문제의 원인은 이 자금 시장의 문제였는데 동일하게 이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레포 시장에서의 발작이 일어났던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왜곡되어 있는 채권 시장을 연준이 쉽게 넘어갈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BTFP라 그래서 지방은행들의 부도 관련된 이 방어 자금이 갑자기 급등하는 현상도 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자금 시장이 뭔가 꼬인 듯한 느낌들을 좀 가질 수 있고요. 이게 레이 달리오가 말했던 이제 장기 금리의 역습.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단기 금리 위주로 발행해서 막았지만 이제 장기 금리로 인해서 이제 그 부분을 더 이상은 유지할 수 없는 선이 올 거다라는 게 레이 달리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침체가 터진다라는 얘기인데요. 그걸 제롬 파월은 원천적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이런 스파이크 현상은 그 당시에 왜 일어났었냐면 이제 여러분의 영래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게 필요해서 왜냐하면 갑자기 음모론을 말하려는 건 아니라서요. 최근에 연준의 상황과 함께 같이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혹시 보실 수 있는 내용들 중에 내년도 2월 달이 되면 지준이 바닥을 치면서 급격하게 줄어든 거에 의한 시장 유동성이 줄어들어서 시장에 큰 조정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들이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거에 의한 영래포 RRP에 관련된 얘기라서 RRP를 좀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RRP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기관하고 거래하면 레포, RP고 거기에 거래 대상이 은행이고 커다란 은행 여기 보시면 피델리티, 뱅가드,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JP모건, 블랙락 이런 애들이 연준하고 거래를 하면 요때 거래하는 RP는 RRP라고 부릅니다. 영래포라고 불러요. 같은 레포인데 은행과 중앙은행이 하기 때문에 리버스라는 말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 영래포 거래는 왜 하냐면 이 연준이 은행들이 자금이 넘쳐날 때 이게 시중에 막 풀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연준이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 영래포에다가 그 자금을 일단 받아 놓습니다. 이게 왜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급증했냐면은 실제로 코로나 때 5조를 연준이 발행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이 돈이 시장에서 소화가 안 되면서
2조 5천 정도의 아주 극단적인 과잉 유동성 자금이 시장으로 나가버리면 인플레이션을 그냥 뒤집어 엎어버릴 만큼 올리기 때문에 얘를 시장에 돌아다니지 않게 묶어놓기 위해서 RRP에다가 받아놓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RRP에는 2조 5천이 쌓여 있었습니다. 역사상 최대의 RRP 금액이 쌓여 있었죠. 그런데 이 RRP가 그 과잉 유동성이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놔둘 수는 없고 뭔가 처리가 되긴 해야 했는데 굉장히 좋은 상황이 오게 돼요. 그게 어떤 거냐면 우선은 은행들이 규제를 받기 때문에 금융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은행 위기였기 때문에 특히 그 은행들의 레버리지의 사용 때문에 생긴 위기였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끝나고 나서 은행들에게는 자기자본 비율에 대한 규제와 또 하나는 레버리지 비율에 대한 규제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비율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이 규제하는 걸 SLR, Supplementary Leverage Ratio라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은행의 총 자산의 자기 자본을 5%씩 꼭 쌓아놓도록. 그러니까 만약에 총 자산을 늘리고 싶으면 자기 자본을 쌓아놔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자본을 늘리지 못할 거면 총 자산을 늘리지 못해. 반대로 이게 뭐냐면 예금을 더 많이 받고 싶으면 보통주를 발행해서 자기 자본을 일정 부분 같이 따라 늘려줘야만 예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최근에 22년도 막 이럴 때 은행들이 예금을 사절했어요. 예금을 안 받았습니다, 사실은. 은행들이 예금을 안 주니까 개인들이 은행에 맡겨서 받는 이자를 받기 위해서 MMF를 가입했고요. 그 MMF가 이자를 받기 위해서 RRP에 들어와 있었던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런 SLR 규제가 있고 그 다음에 유동성 비율을 관리하는 LCR 관리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서 SLR 관리를 받는 부분 때문에 은행들이 이자는 좀 더 높게만 준다면 내가 시장으로 안 풀고 연준에다 맡겨놓을게요 라고 해서 연준에다 맡겨놓은 돈, 연준이 이자를 쳐주는 레포가 그건데 여러분이 증권사랑 거래하면 RP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증권사에다 1억을 넣어주면 증권사가 지금 요즘 RP 금리가 3% 정도라면 3% 이자를 줘요. 그런데 이자를 주는 그 상태를 자기네들 채권을 맡겨놓는 구조로 만들어내는데 지금 그걸 이제 말하면서 어려워지네요. 어쨌든 그런 거래를 RP 거래라고 하는데 이게 연준이 중앙은행이 해버리면 RRP라고 부르고 그래서 일반 은행들이 중앙은행에다 돈을 맡기면 지금 우리 개인이 증권사에게 돈을 맡기면 3% 이자를 주는 것처럼 요즘은 중앙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면 은행들에게 중앙은행이 주는 이자가 당연히 5%대 막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은행에다가 예금을 맡기려고 그랬더니 은행들이 우리 더 이상 못 받아. 왜 못 받는다 그랬죠? SLR이라는 규제를 받기 때문에 예금을 늘리려면 보통주나 우선주를 발행해야 되는데 이게 은행으로 봐서는 더 불리한 행동이라서 안 발행하고 예금을 안 줬어요. 예금을 안 주니까 개인들이 높은 금리는 받고 싶고 거래할 데는 없어서 뭘 했냐면 대신 MMF라는 데다 넣었다고. 예금에다 못 넣고. MMF다 넣었더니 MMF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급등했던 거예요. 미국의 MMF가 엄청나게 높아졌다는 얘기는 들었을 텐데 이 MMF 자금이 이렇게 과거에 없었던 만큼 올라가요. 보시면 이게 MMF 금액 머니마켓 펀드죠. 이렇게 그러니까 분기의 증가가 이렇게 대폭 올라갈 정도로 이게 왜 그랬다고 그랬죠? SLR 규제를 받고 있는 은행들이 예금을 거절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MMF를 샀고 이 MMF가 이자를 받기 위해서 연준에게 비공식적으로 RRP를 통해서 이자를 보장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MMF의 돈들이 RRP로 이제 들어가 있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019년도에 문제가 터진 게 뭐냐면 연준의 대차대조표 개정에서 지준이라는 게 줄어들면 주식시장에게 굉장히 불리한 그런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위험자산 투자가 줄어들고 주식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그것 때문에 이제 내년도 2월 달을 조심하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자금 시장에서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거냐면 GDP 대비 지급 준비율 자금이 일정 부분 쌓여 있어야 되는데 쌓여 있지 못하면 자금 시장이 폭발을 해요. 그게 2019년도 그 레포 쇼크인데 그런 일이 안 발생하도록 지준을 일정 부분 유지를 해줘야 되는 게 연준이 할 일이죠. 근데 연준은 계정을 어떻게 갖고 있냐면 이렇게 5개를 갖고 있습니다. 지준이라는 걸 갖고 있고 TJ라 그래서 재무부
이게 트레저리 제너럴 어카운트죠. 재무부 계정, 그다음에 영내포, 아까 RRP라 그랬죠. 그다음에 시중 자금, 기타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 지주는 이게 이제 여러분이 어려워도 이걸 한번 아셔야 되는 게 밸런스 시트라 그래서 대차 대조표라. 대차 대조표는 좌변과 우변이 같아야 된다라는 논리로 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산과 부채, 자본 이것들이 자산과 오른쪽에 부채 자본은 같아야 재무적인 게 맞는데 왼쪽이 자산이에요. 연준이 5조를 늘렸다는 건 국채와 MBS 뭐 이런 것들을 5조만큼 이렇게 늘렸다는 거예요. 지금 9조였다가 지금 7조까지 떨어졌죠. 이렇게 늘려요. 그러면 구성은 국채나 MBS로 돼 있지만 항목은 오른쪽에 있는 항목은 시중 자금이든지 영내포든지 TGA든지 지준이든지 이런 대로 나눠서 이제 예를 들어서 영내포 안에 국채 이렇게 있고 TJ 안에 현금 이 섞여 있게 되는데 이 양과 이 양이 같아야 돼. 그게 밸런스 시트예요. 얘를 줄이는 작업이 뭐냐면 QT죠. 지금 얼마씩 하고 있느냐면 매달 950억씩 팔고 있어요, 연준이. 그럼 여기가 왼쪽이 줄면 오른쪽 반드시 줄어야 되는 거죠. 지금 계속 해왔는데 만약에 이 중에서 모든 게 공평하게 줄면은 뭐 어떤 현상이 생기거나 이럴 수 있는데 만약에 지준만 줄게 되면 아까 2019년도에 이 스파이크 이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지준만이 아니라 RRP에 문제가 생겨도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QT를 하는 게 자금 시장을 폭발시킬 수 있는 요인을 가져가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럼 왜 침체가 아니라고 이게 나이스하게 일어났느냐? 이런 현상 때문이에요. 보시면 이게 왼쪽 자산입니다. 자산의 T빌, 그 다음에 T노트, FRN, 팁스, MBS 이런 것들이 다 줄죠? 요게 QT를 했다는 얘기예요. 요때부터 계속 매달 950억씩 처음엔 좀 달랐지만 줄였어. 다 줄였어. 왼쪽 자산은 줄었어. 오른쪽에 뭐가 줄었나 보면 일단 짙은 색깔은 준비금, 지준인데 지준 늘었어. 그 다음에 TJ, 재무부 계정 7천억 늘었어. 그 다음에 지준 늘었고 유통통화 늘었어. 기타 뭐 줄긴 했지만 별로 큰 차이 없어. 뭐만 줄었나 봤더니 까만색 RRP만 급격하게 줄었다니. 무슨 얘기냐? 사실 QT를 했는데 주식시장이 어려워지고 망가지고 힘들어지게 유동성이 축소되는 현상이 왜 안 나타났냐? 나머지들은 늘어나면서 RRP로 이거를 방어해냈다는 거예요. 아까 레이 달리오가 단기채를 발행해서 주식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유동성이 잘 관리됐다라고 말한 게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RRP에 들어가 있던 돈들이 재무부가 발행한 단기채들을 사주면서 단기채로 채권으로 이동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RRP는 계속 줄고 채권은 사주는 현상. 채권을 계속 사줬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이 정부 지출을 위해서 채권 발행을 많이 했지만 채권 시장이 혼동이 오고 문제가 생기는 걸 얘가 막아줬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과잉 유동성도 해소되면서 자연스럽게 QT도 해결되면서 그 다음에 채권 시장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던 묘안이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RRP라는 과잉 유동성도 줄어들어서 실제로 인플레이션도 확 위기감을 벗어나는 저게 계속 쌓여 있으면 어떻게든 터져 나오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는데 그 RRP를 줄이는 현상도 나타나면서 그 다음에 정부가 지출하기 위해서 채권 발행을 많이 했는데 그 채권 발행들을 다 소화해서 채권 시장에 교란이 일어나지 않게 해줬단 말이죠. 아까 레이 달리오의 그 내용에서 보면 이게 옐런이 협조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단기채로 이거를 채권의 수요를 해결해 왔다는 거예요. 이게 단기채 올라가면서 영내포 내려가지 않습니까? 왜? 단기채 금리가 충분히 RP 금리보다 높을 수 있었기 때문에 수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일로 이동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에 한계가 온 거죠. 이제는 더 이상 단기채로 끝낼 수 없는 단기채가 이미 이제 과잉 끝나버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지준이 지금 이렇게 해서 계속 내려온 이 지준이 이건 2019년도인데 지준이 내려가서 문제가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단기채로 막지 못하면 지준이 줄어드는 현상이 생기면서 RRP나 이런 것들이 바닥을 찍으면서 지준이 감소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2019년도 10월 달에 있었던 이 자금 시장의 스파이크가 터지게 됩니다. 이걸 막아야만 하는 게 연준의
그런 가장 중요한 보이진 않지만 정말로 대붕괴를 가져오는 사건을 막아야만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롬 파월은 확실하게 돌아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2019년도에 일어났던 자금 시장의 스파이크가 지금도 이미 그런 기미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나간 기간 동안 안 터진 건 아까 말씀드린 RRP가 나이스하게 단기채로 해결되는 옐런과 이 모듈의 하모니의 작품이지만은 더 이상은, 왜냐하면 정부가 지출은 계속해야 할 거고, 그러면 이제 단기채를 더 이상은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채를 발행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 장기금리 시장도 깨지게 되고, 연준이 해야 되는 책무는 양대 책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연준의 그런 자기 책무에 대한 기록에 가면 섹션 2에 가면은 장기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연준의 책임이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금리에 대한 부분들도 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왜냐하면 달러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대중이 다 금리가 인하될 거라고 믿게 하는 방법 말고는, 부작용으로는 금융 완화가 일어나긴 하지만은 이 자금 시장의 폭발을 막고 그다음에 정상적인 장기채 금리 시장을 형성하는 데는 그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결과적으로는 내년도에 자금 시장에 문제가 터져서 일어난 변심이긴 하지만, 결과는 뭐냐면 주식 시장의 하방 경직성을 담보해 줄 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년도 시장이 계속 좋을 거란 뜻이 아닙니다.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시장이 너무 낙관 편향적이에요. 연준은 3회를 내리겠다고 말한 것만 해도 쇼크였는데 시장은 지금 6회 인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3월 달부터 내릴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자금 시장의 문제 때문에 전향적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내릴 거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상되는 제조업의 그런 흐름으로 봐서는 금리 인하가 급하게 일어날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조업이 현재 견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앞부분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지표는 나쁜데 왜 침체는 안 오는 그런 혼조된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하방 경직이 나오는 문제들 때문에 내년도에 바로 금리를 인하할 상황이 오진 않는, 뭔가 부러지는 사태가 오지 않는다는 거죠. 보시면 ISM 관련된 이런 지수들이 이제 제조업 관련돼서는 올라오고 있고 연체율은 높아지고 있지만 제조업이 살아있어서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금리 인하가 바로 나타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우리 지금 시장에서는 컨센서스가 엄청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컨센서스의 배신, 이 말을 보면서 맞습니다. 매년 컨센서스는 배신을 때려왔어요. 이 연말 시장에서는 이런 컨센서스였지만 다음에 봄에 실제로는 완전히 반대가 나타났던 게 100%입니다. 지금 23년도 말의 컨센서스는 내년 1월에 언제 그렇냐는 듯이 달라지는 게 시장에 늘 해왔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컨센서스를 따라서 투자하면 성공적이지는 않습니다. 왜? 컨센서스는 사람들의 생각의 합이에요. 컨센서스를 따라 투자하면 늦거나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컨센서스는 깨질 거라고 보고, 왜? 과도하니까. 어떤 면이 깨지냐? 여기 보면은 이 크리스탈 볼이라는 그런 이거 어디 블룸버그에서 내놓는 그 예측 페이지인데, 그 페이지에 보면은 5,500부터 여기 보면 어디까지? JP 모건 4,200까지 아주 그냥 넓게 펼쳐져 있죠. 최고는 야데니, 오펜하이머, 서로 주거니 받거니 5,500까지 하고 있는데, 이 컨센서스는 뭐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 그렇게 보느냐? 금리가 너무 빠르게 하락하면서 주식시장에 추가 상승을 해버려서 실제 단기적으로는 더 올라갈 여력은 잘 없어 보여요. 지금 이미 땡겨서 올라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년도도 줄창 올라가진 않고 1월 말 정도까지 저는 기대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중소형주가 이제 연이어서 시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1월 말까지 정도 보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멀티플이 변화되지 않으면서 주가가 올라와 버렸어요. 이익이 여기 짙은 색이 이익인데, 이익은 요 정도 올랐는데 그거에 대한 멀티플은 확 뛰어버렸기 때문에 이 갭을 메꾸는 시장의 단기 하락, 이제 시장 금리가 더 이상 내려가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뚝뚝뚝 떨어질 수는 없다. 실제로 금리 인하할 때까지는. 그래서 사실상 지금 내년도 상반기는 금리는 지난번 제가 시황 때 말씀드린 것처럼 동결기에
아무 고민 없이 뚝뚝뚝 떨어지는 장기금리의 모습은 아닐 거다. 오르락 내리락을 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쏠림, 매그니피센트 세븐만 올라가거나 대형주만 올라가거나 시총 5개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데 채권보다 기대 수익률은 더 낮아. 그러니까 매력은 지금 현재 매력이라고 말하면 틀리고 어쨌든 계산하는 기대 수익률은 더 낮은 상황이다 보니 좀 쉬고 축적해야 하는데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증명이냐? 밸류에 대해서 증명하는 기간을 가져야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밸류에이션 그 멀티플이 올라가는 상황이든,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될 건 뭐냐면 금리가 내려가면 가만히 있어도 멀티플이 높게 적용돼도 되는 그런 현상이 와요. 무슨 얘기냐면 주가를 그 금리로 할인하는 거기 때문에 이 멀티플은 기업의 이익은 가만히 있어도요. 만약에 장기금리 10년 금리가 떨어지면은 주가는 19배, PR이 19배였다가 20배 가야 되는 정당성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언제나 주가가 언제 오른다고요? 금리가 내려가면 할인율이 내려가기 때문에 가만히 똑같은 이익을 내는 삼성전자가 지금보다 2만 원이 더 올라가야 되는 이유는 금리가 내려가도 그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지금 내려갔기 때문에 인하를 하진 않았지만 장기금리가 내려갔기 때문에 지금 중소형주들이 막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왜? 가만히 똑같은 이익을 내도 금리가 내려가면 배수를 더 줘야 된다고. 15배 적용했으면 18배 적용해 줘야 돼. 멀티플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내려갈 때 주가가 올라갑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롬 파월은 이거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년도부터 빠바바박 일어나지는 않을 뿐 일어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담보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하반 경직 어디 이하까지는 안 내려갑니다. 왜? 금리가 내려가는 건 기정사실이니까. 다만 상반기에 구체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미 먼저 내려간 금리 때문에 일정 부분 기어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럼 금리가 다시 기어 올라올 때 아까 멀티플의 반대 현상이 일어나죠. 지금 20만 원인 주가가 정당화가 안 됩니다. 다시 금리가 올라왔네? 그러면 18만 원 가야 되는 적정 주가인데 2만 원 비싼데? 이런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금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는 시장에서는 주가도 같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죠. 다만 하반 경직을 주기 때문에 내년도 시장을 나쁘게 볼 필요는 전혀 없고, 이런 하반 경직과 이런 유동성 문제와 이런 것들이 다 상반기에 몰려있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지준이 떨어지면서 RRP의 유동성이 끝장이 나고 바닥을 치면서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해버려서 전체적으로 살 돈이 들어오지 못하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상반기에 집중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고 봐야 하지만 연준의 변심은 하방 경직성을 담보한 거기 때문에 못 산 사람은 사야 합니다. 다만 지금이냐? 아니, 내년 내에도 살 수는 있겠죠. 그러나 크게 싸게는 사지 못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큰 하락을 기다리신다면 저는 그렇게 주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제가 제 고객들을 안내하는 입장이라면 싹 다 팔았다 다시 사는 짓은 안 합니다. 예. 다만 그 안에서 내년도에 이제 지금은 예기치 않은 상승이 일어났잖아요. 그 장에서 저는 굉장히 많이 수익을 냈습니다. 그게 주식 종목이든 ETF든 업종이든 저는 굉장히 오래 수익을 많이 냈어요. 하지만 내년도에는 이제 인덱스는 덜 올라가면서 특히 상반기는 종목 장세가 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1월 달에 리밸런싱을 준비하고 있고, 그거는 팔았다가 다시 사는 걸 말하지는 않습니다. 변경하고 비율을 바꾸고 종목을 교체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겠죠. 왜? 차별화될 테니까.